부모 자식의 관계는 천륜으로 절대 끊어내고 싶다고 해도 쉽게 끊어낼 수는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요즘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듣는 충격적인 가족들 사연을 들으면 더는 끊어질 수 없는 사이는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이 변하면서 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지 않고 또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될 때마다 저희 엄마가 절 얼마나 아꼈고 사랑을 해주셨는지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저희 엄마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요. 바로 이 이야기는 그 참교육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올해로 39살로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마흔이라는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고 잘 클 수 있었던 것에서 저희 엄마의 노력을 빼놓을 순 없어요. 그래서 꼭 어딜 가든 엄마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 엄마의 회고 아닌 회고에 의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애를 끓게 한 자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 말을 하고 무언가를 인지하며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다고 해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공감하는 법도 잘 몰라서 늘 혼자 지냈다고 하고요. 오죽하면 유치원 시절에도 늘 유치원 선생님이 신경을 써야 했던 아이였고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했고요. 네가 딱 1학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한 달이 지나니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 정말? 엄마 그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티도 안 냈었잖아. 그럼 어린 너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니? 그때 담임 선생님이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 아무래도 대안학교를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하시더라. 그런데 엄마는 왜 끝까지 나를 대안학교로 안 보냈던 거야?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엄마가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설득하고 그대로 학교 다니게 했지. 엄마는 네가 꼭 변할 거라고 확신했거든. 어린 시절에 저는 확실하게 사회성도 부족하고 공감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엄마 역시 저와 함께 고통스럽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고요. 엄마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하며 지냈지만 엄마가 24시간 저에게 붙어 있을 순 없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며 또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놀림을 받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성가신 마음에 말도 하지 않고 친구의 그림과 책가방을 모두 다 찢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학교 내에서 저는 유명했던 아이였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자마자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곧바로 엄마를 호출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또다시 학교를 회사 드나들듯 저 때문에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며 다니셨지요. 그렇게 엄마는 사고뭉치였던 저로 인해서 또 한 번 학교 생활을 하며 저를 위해 맞서 싸우기도 하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니 엄마의 삶은 오직 저에게 초점이 맞춰서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건 당연했죠. 엄마의 이런 노력과 달리 아빠는 이미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늘 저를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라며 화를 냈지만 엄마는 끝내 거부하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이 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서러운 마음을 경험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엄마랑 아빠랑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절대 내 잘못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학교 생활 잘하면서 적응하기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의 말에 공감을 하진 못했지만 저에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엄마의 말이기에 굳게 믿고 학교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중학교 입학을 했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 건지 저는 느리지만 학교에 적응을 했고 별 다른 문제 없이 지냈어요. 엄마는 드디어 안심을 하셨고 아빠 역시 저를 포기하듯 했던 태도가 바뀌면서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런 평화 속에 결국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그 친구들과 엄청난 큰 다툼을 하게 됐죠. 이 일은 가볍지 않았기에 문제가 심각했고 결국 엄마와 아빠 모두 다 학교에 불려와 사건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빠는 이런 저에게 더는 줄 관심이 없었고 엄마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끌 만한 노력과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후 엄마와 저 그리고 아빠는 남이 되었어요. 이미 예견된 결과였죠. 저는 차라리 엄마랑 단둘이 지내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겠죠. 혼자서 저를 키워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엄마는 새벽에는 청소, 낮에는 식당,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 일까지 하시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과 병원은 매일 병행을 하면서 노력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이 왔고 그때 엄마의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 이제 은경이는 사회성 발달이 좀 늦은 것뿐이지 어떤 지능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네요. 어머니가 그동안 노력을 해주셔서 모두 극복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수고하셨어요. 정말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 은경이를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엄마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사랑을 먹고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사회성도 좋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는 일반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도 시작했고 그곳에서 역량 인정을 받으면서 팀장으로 일도 하게 됐죠. 경제적 안정이 되니 엄마도 더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전 이런 삶이 행복했고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연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삶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딱 한 번에 이직을 하고 대리 직급으로 입사를 해 쭉 근무를 해왔는데 그곳에서 제 나이 29살이 되던 해 저보다 2살이 어린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의 적극적 대시로 만남을 시작했고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온 장기 커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결혼까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사람의 앞날은 정말 모른다고 하더니 제 경우가 딱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매년 엄마와 저는 회사 연계로 건강검진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받았던 검진 결과에 엄마 유방에 작은 결절이 보여지지만 심각한 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고 추적 검사를 매년 받으면 된다고 했기에 저도 엄마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 그 다음 해에 새로운 검진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평소라면 문서로 전달이 되는데 엄마는 직접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가 좀 받아봐 보호자라고 하고. 병원? 줘봐. 네, 제가 보호자인데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따님 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어머님 유방 결절 단순 조직이 아닐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빠르게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악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단 조직 검사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해요.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그날 그 짧은 통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사람이 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서둘러 예약을 하면서 엄마에게 티를 내지 않고 간단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둘러대며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엄마의 결절은 1년 새에 빠르게 변했고 암조직이었으며 심지어 3기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듣고 불안해하는 엄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씩씩하게 말을 했어요. 엄마,
별거 아니야. 요즘 암도 다 치료되는 세상인 거 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치료하고 나랑 잘 지내면 돼. 엄마 괜찮아. 막말로 이 정도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뭐. 무슨 말이 그렇게 치료해야지. 엄마 나만 믿어 알았지? 그래 네가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 괜찮아. 엄마에게 씩씩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저 또한 충격이 컸고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너무 잘 알았기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했고요. 그래서 전 엄마를 끝내 낫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엄마를 정말 극진하게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항암을 위해 병원을 다니는 엄마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시더니 마음도 함께 쇠약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가고 싶었는데 엄마, 내가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 가고 나면 이 세상에 너 혼자잖아. 엄마는 그 꼴 못 봐. 너무 안쓰럽고 속상해서 못 봐. 엄마의 말을 듣고 전 곧바로 7년간 연애를 하던 지금의 남편을 엄마에게 소개를 했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을 하셨고요. 사실 소개 이후에 결혼까지는 엄마 치료를 위해 미뤘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덕에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엄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1년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한 아이였다면 감사했겠지만 그동안 제가 엄마 속을 썩힌 잘못인지 아이는 태어나면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고 조금씩 개월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그 어떤 일에도 엄마에게 속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이일 만큼은 어디에 이야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은이 판막이 하나 없대. 그래서 돌진하면 수술을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추후를 봐야 한대. 엄마도 아픈 거 아는데 너무 속상해. 다 내 잘못인 걸까? 그런 거 아니야. 엄마만 기운 차리고 잘 버티면 지훈이 건강하게 잘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의 암 판정에 더해서 아이까지 아프니 그땐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에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냈어요. 다행인지 아이는 생각보다 건강하게 버텨줬고 나름 판막도 강화가 된다고 해서 수술을 당장 받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아픈 상황에서 아이의 배려가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사실 저는 엄마의 병간호로 인해서 매일이 바쁘긴 했어요. 시댁에 제대로 인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시댁 인사를 한 번은 가야 할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참석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닌 상황에서 힘들게 참석했던 날이었어요. 아무리 밝게 웃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 제 모습이 시댁, 특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면서 시댁과 좋지 않은 관계는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말 없이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정적을 깨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피곤하니? 피곤해 보인다. 아유, 그러니까 사돈이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니? 시댁에 와서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어? 나도 참 며느리 복도 없다. 거기다 손주까지 시원찮게 낳아서는. 네? 네, 피곤은 해요. 어머니 그래도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에게도 아픈 이야기인데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셔도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엄마 아픈 일인데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해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아, 누가 뭐라고 했니? 그런데 너네 집 재산은 좀 있어? 곧 너 혼자 되는데 상속은 받을 게 있니? 네? 어머니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실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돌려 말씀하지도 않고 대놓고 엄마 재산에 대해 물으면서 상속받을 재산 규모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워낙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며 짜증 비슷하게 받아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못할 얘기 했니? 왜 이렇게 예민해? 아니,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그 집 유일한 사위인데. 엄마, 그런 얘기를 무슨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그래. 지금 사시는 집도 작아고 재산 꽤 있으신 걸로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하니 엄마는 그냥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막으며 말리는 듯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어이가 없게도 본인 역시 상속에 관심이 있고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고 있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불쾌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 앞에 두고 저희 엄마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이야기하시면 저 다신 안 와요. 사과해 주세요, 당장. 어머머, 얘는 지 시엠이 어려운 줄도 모르네. 얘는 무슨 말을 못해. 알았어. 나중에 상황 닥쳐서 준비하면 머리 아플까봐 미리 물어본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꾸니? 아휴, 무서워서 말이나 하겠니? 알았어.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불합리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참지 못해 문제가 생겼던 저였기에 아무리 어려운 시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참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참으면서 젠틀하게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런 제 모습이 어이가 없었는지 두 사람은 말을 멈추더라고요. 그래도 끝내 사과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후부터 시어머니를 뵙지 않았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기도 하고요. 애초에 얼굴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사사건건 저에게 간섭을 하는 일도 많았고 자꾸 연락을 하시거나 찾아오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 남편 역시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보,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 말이야. 지출이 어떻게 되지? 이거 어디서 낸 거야? 뭐? 엄마 병원비를 왜 갑자기 이야기해? 언제부터 당신이 신경을 썼다고. 그건 관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아니, 내가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이제 우리 두 사람 일이잖아. 안 그래? 왜 이게 이제 와서 우리 두 사람 일이야. 마지막 경고인데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엄마 아프고 그래서 큰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부탁할게. 남편의 선 넘는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마음 같아선 한바탕 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집에 가족 중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라면 다들 제 마음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괜히 기분대로 행동을 하고 화를 그대로 내면서 안 좋은 기운을 만들면 엄마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게 다 제 책임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 어떤 것도 쉽게 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만 했지 내가 실제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경우가 딱 그랬거든요. 그렇게 참을 인을 몇 번이나 마음속에 새기며 결혼 생활을 했고 1년이란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항암으로 사라지지 않는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나이도 있고 불안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그땐 정말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엄마의 건강관리와 회복을 위해서 매일 회사와 병원을 오고 가면서 간호를 했어요. 그러던 중 휴직계를 내고 엄마와 아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기로 결정했지요. 솔직히 엄마 간병,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집 관리가 잘 안 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그런 제 마음이 또 삐뚤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런 사건은 늘 어느 평범한 날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의 저녁이라도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엄마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니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이미 도착을 해 소파에 앉아서 마치 제가 언제 오나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 집인데 함부로 들어와 있는 것이 그리 달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예의를 갖춰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는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니?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야기 좀 하고 가려고. 너 오늘 나 좀 보자.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을 좀 해주시죠. 그럼 조금 일찍 병원에서 나왔을 텐데요. 저 빨리 남편 밥만 해두고 나가야 해요. 급한 이야기 아니시면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 비번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주시고 와주세요. 뭐? 예, 급한 일이야. 지금 하고 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고 가라. 네, 그럼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너 요즘엔 집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 맨날 사돈병원 간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휴직까지 했다고?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에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휴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왜 시어머니에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많이 약이 오르시는지 따지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답변을 했어요. 네, 맞아요. 엄마 수술도 잘 마무리됐고 남은 암은 항암으로 치료를 해야 해서요. 이미 한 차례 수술도 했는데 항암이 많이 힘들거든요. 혼자 거동이 안 되셔서 제가 같이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아 휴직계 냈어요.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시집온 며느리가 매일 친정 가느라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지금 아들은 밥을 굶고 다니는지 뭔지도 모르게 방치하고 결국엔 당신 아들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엄마 병간호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보기가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또 서운함이 몰려왔고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프시잖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 알아 누가 뭐라고 했니? 근데 암이 뭐 유세야? 그럼 내 아들은 어쩌고? 요즘 제대로 된 밥 먹어본 적이 없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와서 허겁지겁 먹더라. 너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래도 식사는 이렇게 챙기러 오고 가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듯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오늘 할 말은 꼭 해야겠다는 듯 속사포처럼 할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뭐 챙기러 와? 오늘 너 오는 꼴 보니 대충 밀키트 같은 거 사서 와서 먹이는 거 같던데 네 엄마만 가족은 아니지 않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어머니, 제가 언제 저희 엄마만 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은 어차피 세상 떠낼 사람이잖아. 안 그러니? 네?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해주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맞잖아. 여성암이 그렇게 쉽게 나. 사돈 나이도 있으시잖아. 근데 나는 앞으로 너랑 평생 살게 될 가족인 사람들이야. 뭐가 더 중요한지 사리 분별이 안 되니?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더는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일어나 시어머니를 밀어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밀려나면서도 황당한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 모든 사실을 말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화를 내고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막 쫓아내? 아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이제 막 나가기로 했어? 야, 그래서 당신이 사사건건 불만이라고 일렀어? 지은이만도 못하게? 난 더 할 말 없어. 당신도 나가. 뭐?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된다는 거야? 너 정말 미쳤어? 너네 집구석 때문에 미쳤다 왜?
이 집도 내 집이잖아. 불만이 그렇게 많으면 당신도 나가버려. 밥 챙겨주러 왔더니 이런 취급을 받네. 난 그냥 간다. 끊어. 남편에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저는 다시 엄마의 병원으로 갔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번호 키까지 바꾸고 간 저 덕분에 집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불리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는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더라고요. 저 또한 못 이기는 척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까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겐 상처로 남은 건 확실했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엄마는 퇴원 후 집에서 통원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복통을 심각하게 호소했어요. 급한 일로 인해 잠시 회사를 나갔던 저 대신 휴가였던 남편이 저를 대신해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모셨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엄마의 암이 전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복도 채 하기 전 엄마는 또 다시 차가운 수술실로 직행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두 번째 수술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어요. 겨우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늦은 새벽 잠시 옷만 갈아입겠다며 남편에게 엄마를 맡긴 후 교대를 했지요. 새벽 3시 일반실로 옮기긴 했지만 출혈이 남았다고 했고 엄마의 아래 패드를 깔아두어야 한다고 전달을 받았었는데 그 출혈의 정도가 심각해 패드가 흥건하게 젖은 수준이었고 너무 놀란 남편은 간호사를 긴급 호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던 건지 엄마는 그렇게 또 수술실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셨어요. 지금 어디야?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나 이제 회사 나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출혈이 안 멈춰서 지금 응급으로 수술하시러 들어가셨는데 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쿵 내려 앉는 것 같았어요. 왠지 엄마의 임종조차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빠르게 뛰면서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고 도착해 저를 맞이하는 건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실신을 할 정도로 울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간 후 제 세상은 멈췄더라도 해야 할 것들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더라고요. 장례식 역시 그렇게 준비를 해 치르게 되었고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시작하자마자 시댁 식구들 역시 하나둘 소식을 듣고 도착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처음 만난 것이었는데 사실 엄마를 잃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따로 없었긴 해요. 시어머니가 오던 말던 저는 퉁퉁 부은 얼굴로 멍하게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도 한마디를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건네더라고요. 예, 괜찮니? 얼굴이 많이 안 좋긴 하네. 고생 많다. 마음 잘 챙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빛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 그 얼굴에는 저희 엄마가 떠나서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같이 슬프거나 애달픈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어색하게 절 위로하려는 척만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오히려 위선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은 시작되었고 엄마 살아생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법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줬고 함께 슬퍼해줬어요.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 늦은 저녁이 되었고 조문객들도 슬슬 빠지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시댁 식구들 정도였죠. 조용해진 공간이다 보니 작은 대화 소리도 크게 들렸고 그때 저는 시댁 식구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 대화를 듣고 난 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 사람들을 엄마가 가는 마지막 길에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암 진단 받으시고도 정말 끝까지 버티시더니 드디어 돌아가셨네.
그래서 사돈어른이 남겨고 간 집이랑 재산은 얼마나 된다고 했지? 그러게. 그러니까 나이도 있는데 암을 어떻게 이기겠다고. 아이 글쎄 그때 네 형이 말하기로는 강남에 재개발한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하던데 시세가 한 20억은 된다더라. 땡 잡았지 뭐. 시어머니는 조용히 시동생에게 유산 이야기를 했고 그 마지막 말에는 저희 엄마가 오래 버티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남편이 저로 인해 땡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대로 들었어요. 어이가 없는 통에 시동생이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형수님 돈인데 엄연히 상속자는 형이잖아. 근데 형이 땡 잡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머 야 그러면 뭐가 다르니? 이제 엄마도 돌아가셔서 세상에 없고 가족이라고 유일하게 남편 하나인데 지가 어쩔 거야. 그래? 와 그럼 형 살다가 진짜 떼부자 되는 거네. 인생이 이렇게 피나? 부럽네. 그래 그런 거지. 아 근데 상속세가 보통이 아닐 텐데. 아니 뭐 그거 제외한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해. 말 그대로 꽁돈 아니니 꽁돈. 저는 저희 엄마를 보낸 충격에 제대로 된 판단도 되지 않고 그런 계산이 필요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나서서 돈 계산을 하며 상속을 받을 생각에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한테 나도 잘 보여야겠다. 살살 꼬셔서 그 집 어떻게든 제대로 받아내게 해야지. 아 그래야 우리도 살지 안 그래? 그럼 그 집 본인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형 명의로 하던가 공동 명의로라도 돌려야 하지 않겠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태준이가 간병도 하고 있잖아.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당연히 줘야지. 설마 입 싹 닫겠니? 그래 그래도 엄마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장례식까지는 조용히 있자. 이 대화를 모두 다 듣게 된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한 마음에 더는 시댁 식구들을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떠나시는 마지막 길인 장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또다시 엄마 장례식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그들에게 바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화도 내지 않고 이야기했죠.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더는 들어줄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신성한 장례식에서 다 나가주세요. 뭐? 얘가 또 이러네. 너 저번에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그렇게 못해? 진짜 못 빼먹은 티를 내듯 분수가 있지. 시험이 알기를 개똥을 하는 거야 뭐야? 저 어머니랑 말 섞이기 싫거든요. 있던 미운 정까지 다 떨어지기 전에 그냥 나가시라고요. 제가 직접 또 내보내드려야겠어요. 처음에는 화가 난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시어머니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제 공허한 눈과 아주 차가운 말투를 듣고는 분위기 파악이 된 건지 더 말을 하지 않고 시동생과 남편까지 모두 다 일으켜 세우면서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엄마가 이 세상을 저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기는커녕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어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상속받을 이야기만 하며 제밥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웠거든요. 무엇보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은근하게 방관하는 남편 역시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모두 다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엄마의 장례식을 모두 다 마무리했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제 엄마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엄마를 정말로 보내야 하는 발인 날 엄마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답답했고 손으로 쳐봐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흐르는 눈물과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호흡 곤란이 왔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신을 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장례식에 있던 병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 왜 여기 있어요? 환자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호흡 곤란이 와서 급하게 응급실로 온 거예요.
안정 취하셔야 해요. 네? 안정 취할 수 없어요. 저 지금 엄마 발인하러 가야 해요. 아무도 없어요. 저뿐이라서. 이거 얼른 풀어주세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의 마지막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끝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보내주지 않자 링거를 뽑고 막무가내로 달려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제가 엄마 배웅조차 하지 못한다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몸이 말이 아닌 상태로 발인까지 마무리했고 엄마를 잘 보내주고 온 후에 곧바로 엄마가 살던 집으로 가 엄마 짐을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엄마를 추억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더라고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갈 곳이 집밖에 없었기에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에 도착해 힘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들려오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야 할 집 혹은 남편과 아이가 자고 있기에 조용해야 할 집에서는 치킨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저는 순간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얼른 거실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전혀 감도 오지 않는 상황에 오히려 말이 막히더라고요. 거실 테이블에는 치킨, 피자, 맥주가 가득했고 시댁 식구들은 우리 집, 아니 제 집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 집으로 온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더라고요. 왔니? 팔인까지 하니 장례식도 깨기네. 그건 그렇고 사돈 유산이 꽤 많다고 하던데 우리끼리 나눠야지. 저를 보자마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희 엄마의 유산 이야기라니. 이 정도면 제가 오만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마음에 답도 하지 않고 피곤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일단 쉬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 손에 쥐어져 있는 저희 엄마의 차 키였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그 차 키를 보는 순간 다잡았던 마음이 이성을 잃게 되었죠. 잠깐, 당신 손에 그거 우리 엄마 차 키 아니야? 그거 왜 당신 손에 있어? 응? 아, 이거 장모님 차 키 맞아. 어차피 당신한테 물려주는 거고 탈 사람 없잖아. 아, 내가 관리해 주려고 하지. 그게 맞잖아. 안 그래? 해도 너무한 행동을 하는 시댁 식구들과 그에 합류해 똑같이 구는 남편을 보고 머릿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들이 치솟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 저라면 잔뜩 화를 내며 욕이라도 퍼부어 주겠지만 이미 몇 차례 갈등에도 굴하지 않는 시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런 감정 낭비는 의미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초연해질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전 저만의 방식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줬어요. 남편과 이혼이 우선이었냐고요? 그건 애초에 제대로 된 복수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를 생각을 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질 때가 아니기도 했고요. 아무리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으로 연을 맺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부모, 엄마의 부고를 듣는다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줘야 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치 남일이라는 듯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지다 못해 소름이 돋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초연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혼자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을 때 저를 반기며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엄마 앞으로 나온 재산에만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누가 진정한 제 편인지. 이 집 구석은 끝내 우리 엄마 죽음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그저 엄마가 살아생전 열심히 노력해 이룬 재산으로 한탕을 해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마음 정리가 되자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할지 판단이 서더라고요. 저는 곧 우리 집에 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모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평온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 다 모여서 저 기다리셨나 봐요?
제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니 평소답지 않은 제 모습에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제 반응이 걱정스러웠던 남편까지 모두 다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당연하겠죠? 원래 저라면 바른 말을 해대면서 화를 내고 집에서 모두 다 쫓아내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들을 몇 번 경험을 해본 제 입장에서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려 보면 무조건 화를 내면서 이성적이지 못한 대응을 하는 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고 당황스러워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생글생글 웃으며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다들 제가 오니까 표정이 그래요? 아무튼 놀다 가셔요. 전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먼저 쉬려고요. 아, 유산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기운 좀 차리고 정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무리 전략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표정이나 말투가 제대로 나올 자신이 없었기에 일단 상황을 일단락시킨 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입에서 먼저 유산 정리 이야기가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적잖이 당황을 하면서도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지 들어가는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당장은 너도 좀 쉬어야지. 그래. 유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그냥 푹 쉬어라. 우리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갈게. 그래. 당신 혼자 장례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지고 뭔가 격앙된 말투로 들어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난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난 후에 아침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주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딱 2주가 지난 시점의 주말에 시댁 식구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죠. 물론 저희 집으로요. 다들 유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기대하는 모습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모였어요. 다들 기다리셨죠? 제가 이제야 좀 정리가 돼서. 유산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까 얼른 불렀어요. 다들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제가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남편은 저랑 평생 갈 사람이니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술렁였고 시어머니 얼굴에는 화색이 돌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얼굴 역시 상기가 된 듯 기분이 좋은 것을 티내지 않으려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꽁돈으로 강남이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으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고 계속해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 재산인 집은 상속받아 남편 명의로 주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 엄마 간호해주고 저 배려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 차는 제가 가져가려고 해요. 그 외 자잘구레한 재산들도 남편하고 나누려고 하니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그래.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야 말이 통한다. 결국 너랑 평생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 정작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니? 이제 우리 집 사람 같네. 아무리 그래도 염치가 없는 척도 하지 않고 대놓고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끝까지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말을 이어나갔죠. 네, 어머니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결국 남은 저를 지켜줄 사람은 남편인데 이번 일 겪고 나니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가족이니 아깝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 돕고 나눠야지요. 모두 모아 이야기를 한 후 저는 실제로도 빠르게 집 명의를 남편에게 돌려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행복해하며 기뻐했고 그 기분을 전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상속 재산을 남편에게 약속한 대로 넘겨줬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 남편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 하나가 날아왔어요.
남편은 법적으로 연루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문서가 온 것을 확인하자 당황한 듯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요. 사실 남편에게 넘겨준 집은 온전히 엄마 자산이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열심히 저를 키우며 사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집을 대출 하나 없이 현금으로 풀매수를 했을 리는 만무했고요. 그렇기에 사실 제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정 승인을 받거나 상속 포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강남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 결과 부동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 압류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3억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모두 다 읽어본 남편은 당황한 듯 바로 저에게 달려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거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 넘겨준 집에 빚이 있었어? 응? 뭐가? 당신이 그 집 가지고 싶다고 해서 분할협의서 잘 썼잖아. 일부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도 만들어서 넘긴 건데 나랑은 이제 상관없어서 난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빚도 없는 온전한 재산이라서 나한테 나눠준 거 아니냐고. 이걸 왜 내가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서류가 오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글쎄, 내가 빚이 없다고는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상속받을 때 당신이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당황스러운 표정과 함께 나몰라라식의 답변을 하니 속으로는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저와 달리 약이 잔뜩 올라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요. 뭐? 야, 너 이거 사기야. 네가 받아야 할 상속분이고 빚인데 왜 내가 갚아야 해? 아, 나는 못 갚아. 그렇게 알아? 네가 알아서 해. 이상하네. 그때 내가 넘긴 서류 제대로 안 봤어? 넌 늘 그렇더라. 뭐든 대충. 협의서랑 유언장 확인했어야지. 그리고 채권 채무 목록도 확인하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난 몰라. 이미 소유권 넘겼고 더는 해줄 말 없어. 네가 해결해. 저는 딱 잘라 이야기를 한 후 남편과의 대화를 단절해 버렸고 제 말에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이 일로 계속 저를 물고 늘어지며 부부 싸움을 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생전 처음 받아보는 법원 소장이 두려웠는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봐야 별 소용은 없을 텐데 말이죠. 제가 이미 다 알아보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함께 바꿔서 상속까지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원하던 저희 엄마 집도 가져갔고 대출금도 다 같이 가져가게 된 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서류가 오게 될 걸 알고 있었던 저는 군말 없이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 넘겨줬던 것뿐이고요. 그렇게 남편은 변호사 상담을 받고 온 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돌아오더라고요. 어떡해. 이거 3억원 못 갚으면 내 재산이고 월급이고 다 날아간대. 대응을 해볼 만한 일도 아니라고 하던데 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고 받았어야지. 노력하는 거 하나 없이 공짜로 남의 돈 받아먹으면 체한다는 말 몰라? 이 집은 어차피 내 집이니까 네 재산은 알아서 지켜.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는지 곧바로 시댁에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고 해결을 해보려고 온갖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돈 나올 구멍이 있을 리 없었으니 해결이 될 리는 없었겠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듯하지만 막상 저를 보니 어떤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원래 성질 같았으면 저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셨겠지만 당장 본인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으니 화도 못 내고 와서 정말 빌빌거리며 저에게 부탁이 아닌 사정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사실 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흔들릴 이유도 없었는데 제 마음을 돌리게 한 건 유일했어요.
바로 몸이 안 좋은 우리 아이였죠.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 다툼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이 있으니 우리 아이 역시 얼마나 무서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아이를 위해 남편과 정리를 하는 시기를 좀 늦춰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죠.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결국 제가 도와야만 두 분 다 사실 수 있는 거 알죠? 제 요구는 두 개예요. 정식으로 저한테 사과할 것, 그리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돈을 갚을 것. 할게. 돈 당연히 갚아야지. 사과는 어떻게 하면 돼? 예, 그래도 가족끼리 차용증까지 쓰자고. 엄마, 내가 돈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쓰는 거지. 아니야, 난 쓸 수 있어. 이것만 먼저 해결하면 돼. 남편은 제 조건을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전 그렇게 두 사람의 사과를 받고 차용증까지 받아낸 후 돈을 빌려주었어요.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해결해 준 대가로 남편은 저에게 기도 펴지 못하며 살게 되었죠. 아마도 엄마가 떠나시면서 정신을 못 차린 시댁에 본때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저는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을지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엄마에게는 암보험금이 있었고 그 수혜자가 저였거든요. 이런 상속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고스란히 모두 다 받을 수 있었고요. 오히려 빚 없이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였는데 바보 같은 시댁 식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거죠. 결국 엄마가 남긴 상속 재산 전쟁으로 인해 딱 한 달 정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남편은 한순간에 막대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지옥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혼자 해결을 하지 못해 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압류를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해버릴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갚아준 집이니 다시 그 집 명의는 저에게 돌아왔고요. 뭐 돈을 다시 갚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억소리가 나는 빚을 어느 세월에 갚아서 다시 그 집을 가져가게 될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시세도 달라져 있어서 그 가치는 더 커져 있을 테니 결국에는 그 집의 제대로 된 주인이 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모두 다 저에게 쩔쩔매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절 불편해하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불편해하니 결혼 생활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돈이 얽히고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니 시어머니는 더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일도 없었거든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불만이 많았지만 강경한 태도로 채권 회수를 하겠다는 말과 이혼도 불사한다는 제 말을 듣고는 꼬리를 내렸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야, 그래도 시집살이 없이 사니까 살만하겠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살면 결혼생활 100년도 더 하겠다니까. 근데 말이야, 너는 왜 그런 집이랑 당장 이혼을 안 했어? 나 같으면 당장 이혼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러고 싶지. 난 지금 당장 헤어져도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 애가 받을 상처 생각하니까 쉽게 마음이 먹어지지 않더라고. 너도 네 엄마 닮아서 진짜 자식 사랑은 남달라. 그런가? 아무튼 애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엄마랑 아빠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다 털어놓고 그때 갈라서도 안 늦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때까지는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제 삶을 느끼면서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인연으로 얽혔다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도리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엄마처럼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제 자리에서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정말로 날 생각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정성과 노력처럼 저 역시 제 아이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낼 겁니다. 누구에게나 큰 소리를 치면서 행복하게 말이죠.